인정하고. 사운드도 나가나요? 평소에 하던 거 얘기했겠어. 조명이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 근데 저게 더 빼앗나요? 그거를 좀 써줄 수가 없어. 오늘 빵도시에 계속 머리 빗어요. 조건영 기자가 네. 처음 나왔는데 정치부 기자가 첫 등판을 했어요. 근데 바쁘세요, 지금? 너무 열심히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선배는 댓글을 댓글은 이거 저희 실시간으로 하고. 아, 거기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댓글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는 안 쓰시는군요. 오늘부터 국감 아니에요? 국감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국감을 가야 되는 북부위 담당. 국토위 담당이죠. 양평 시끄러운데 담당이죠. 오늘 대법도. 워낙 그 이슈가 많아서 방송에서 다 다룰 만한 이슈들인데 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네. 조건영 기자가 저희 정치부 우리 여당팀 기자잖아요. 네네, 고민입니다. 최근에 총선 분석을 좀 잘 네. 기사를 쓰고 있어서 이걸 총선 바탕으로. 얘기 좀 들어보려고 오셨습니다. 네. 중도보수 없다님 오늘 뭐 하나요? 하셨는데 저희 총선 이야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낱낱이 살펴보고요. 3부에서는 장성철 소장 박주인 변호사와 정치권 화제 이슈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감 안 보여주나요? 채널에서는? 이라고 하셨는데 국회TV에서 라이브로 채널A 보시면 됩니다. 채널A에서도 라이브로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아마 할 거예요. 전 국회TV예요. 공교롭게 딱 6개월 남았어요. 네. 6개월 남았고 내일은 당선주권자 대결입니다. 다 오늘 뭐 저도 아침에 저희도 추가 방송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얘기를 보면 너무 이슈가 많아요. 그냥 하나 뽑는 선거인데 지금 너무 큰 선거가 맞아요. 양쪽이 좀 부담이 될 텐데 너무 이쪽은 아니에요? 연휴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지 않았어요? 좋은가요? 이게 약간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추석 연휴도 너무 길었고 뭐 중간에 하루 뭐 출근을 하긴 했었는데 또 이 사회 연휴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출근 안 했었는데 너무 기니까 이 업무에 대한 단절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네. 뭐 이제 후배 기자는 약간 병이다. 네. 지금 워커홀릭. 네, 회사에 나오는 게 더 좋은 거는 이제 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지난주 목금토를 아마 수목금인가요? 수목금 휴가를 내는 거는 한 연 이틀? 10일 정도 휴가를 내서 아마 본인이 다니는 직장, 평생 직장 생활했다가 12일인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신 분이 좀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중간중간에 분들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업무의 연속성. 네. 그 쉬울 때 뭐 있어요? 저요? 그냥 가족들이랑 이렇게 영화도 보고. 무슨 영화죠? 잠 봤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재밌나요? 그리고 그 강동원 나오는 거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아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와, 진짜 재밌다, 이러면서. 보셨나요? 아, 보고 싶었는데, 네. 네, 아무도 저랑 같이 와이프도 뭐 별로 영화를 안 좋아하고, 애들이 다 커가지고, 별로 아빠랑 영화도 안 20대인데 아빠는. 아, 그런데. 아, 20대 후반에. 오히려 20대가 되면은 네, 약간 효도의 초반 차원에서, 때는. 아, 그쵸. 효도의 차원에서 추석 때 저도 그랬어요. 추석 명절 때 뭐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 이제 영화 티켓 사오드리고 네. 저는 같이 갔는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딴 얘기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도 한국 영화 너무 극장가가 완전 쉽게 막 박살이 나가지고 큰 작품이 한 3개 있었는데 네. 한 250만? 밖에 안 들었고. 그러니까 그, 천박사. 그게, 그 영화가 제일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영화도 많았다고. 하여튼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오늘 내일 참 재밌을 것 같고. 네. 당분간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총선 얘기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주 4일자, 10월 4일자 공화연대 1년 4년 수사를 보면 1년 첫 수사를 보면 이제 조건현 기자가 총선 편세 분석을 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격전지 중심으로 크게 여야 이게 뭐 저희가 임의로 뽑은 게 아니고 여야 이제 고위 정치 관계자들한테 좀 취재를 해가지고 야, 격전지가 어디겠냐 그걸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도권에서 격전지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를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약간 이 교집합을 뽑았습니다. 공통적인 데를 한 16군데 네. 였고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되게 해주실 거죠? 재밌더라고요. 네. 출마 거론되시는 분들이고 거기 좀 연구도 돼 있어가지고 혹시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기사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그 기사 총괄적으로 분석한 그 조건현 기자를 취재를 해주셨어요. 한번 주기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2분 뒤에 시작합니다. 오늘 국토위에 그러면은 그 양평 이슈가 있나요? 양평 이슈로만 증인이 8명인가? 아 오늘 첫날부터? 하고 그 인천 순살 아파트 아, 관련해서 GS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두 가지가 가장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공원에도 이슈 많이. 보통 첫날에 이제 가장 불길한 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총선의 마지막 국면인데 필수가 없고 목소리만 크고 여야 간의 경쟁만 세게 하고 그런 국가들이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장하연입니다. 일부 전망자들에서 이성우 동아일보 센터장, 조권영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와 함께 들끓는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가 총선 최대 승부처로 뽑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내용 지역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인사뷰에서는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후보자 실종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국민의힘 부산 총선 전략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3부까지 있는데요. 3부 여의도시부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현재 정치권 화제 중에 월척 화제는 무엇인지 꼽아보겠습니다. 그럼 중립기어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주간 시사 매거진 전망자들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10일이죠. 오늘 기준으로 내년 총선까지 딱 6개월이 남았습니다. 국회는 수도권 민심 얻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망자들에서 총선 격전지들 꼽아보고 판세는 어떤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총선 판세를 읽고 전망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이성우 센터장, 조권영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권영 기자는 저희 중립기어 처음 나오셨는데 좀 보셨나요? 좀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몇 차례 봤고 그 전 법조 팀장님 아, 황영준 선배요? 네, 나오신 것도 보고 했는데 예. 오늘 나와주셨는데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아, 네. 오늘 뭐 유용한 정보로 이거 재밌는 이쪽- 시간 네. 유용한 정보로 재밌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빨을 참 잘 받으시네요. 그렇죠? 네. 얼굴이 작아서. 네. 네, 그럼 센터장님, 자, 저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이 좌우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뭐 너무 잘 아시죠? 뭐 수도권에 인구 제일 많잖아요. 네. 지금 한 2,600만 명, 전체 50% 넘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구 비례로 하니까 지역구 뭐 뽑는 그 국회의원도 많고요. 21대 기준으로 하면은 한 121석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한 47.8% 정도 예, 되고요. 거의 그러니까. 50%에 가깝은. 예. 당연히 여야만 놓고 봤을 때 여당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터줏대감 같은 본거지가 있잖아요. 영남 중심으로 지금 어떤 의원 분포를 갖고 있고 야당은 호남을 근거로 의석 분포를 갖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 강원 아니면 뭐 충청 그 지역을 이제 조금 서로 좀 그 선거 때마다 좀 나눠 가지는 스타일. 예. 결국은 그 이제 의석수가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 핵심은 이제 수도권인 거죠. 수도권에서 누가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총선의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네. 거니까 이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격전지 한 곳 한 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부터 살펴봅니다. 서울 첫 번째 마포갑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데요. 자, 조권영 기자, 마포갑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마포갑은 국민의힘에서는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 이용우 전북 순창. 남원 임실 순창을 예. 지역구로 가진 이용우 의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 작업을 진행 중인 시대전환. 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네. 나란히 현수막을 걸고 하는 등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예,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적도 뭐, 유지하고 계시죠? 다시 출마를 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현영 의원,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이분이 마포갑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힌 건 아닌데 이분도 계속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더 계셔요.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네.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포갑이 이제 벌써부터 사람들이 참 많아서 치열함이 느껴지는데 마포갑이 주목받는 이유, 이 지형적으로 마포갑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마용성 지역 네.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 뭐 과거에 비해서는 이 주목도나 중요도나 관심도가 확연하게 높아진 거고 그 자체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지역입니다. 특히 마포갑은 제가 예전 역대 선거를 이렇게 보니까 네. 이 전체 선거로 봤을 때 완전히 원사이드하진 않았다. 네. 좀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만 90년대에는 주로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까지 보수 정당에서 계속 당선이 됐었어요. 그 뒤로 한 번씩 주고받고 하다가 2000년 1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지금 노웅래 의원이 계속 삼선을 하고 있죠. 네. 21대 죄송해요. 아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어떤 좀 그보다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완전히 계속 보수 정당이 하든지 진보 정당이 약간 그 야당 그러니까 소위 지금 민주당 전신인 정당이 계속 이어서 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마포갑은 좀 다른 부분 그 부분까지 한번 본다면 여당 야당 여야 모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죠. 네. 그러면은 조건영 선배는 이제 국회 출입하시는데 마포갑 판세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보니까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고요. 그 다음에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고, 그리고 8회 지방선거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데서는 국민의힘이 이긴 상태인데, 자 내년 총선에 마포갑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마포갑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좀 오르면서 보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여야에서 보고 네.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결국 이곳이 주목받는 핵심은 노웅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기 때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노웅래 의원이 그 아버님께서 사선을 네. 이 지역에서 하셨고 예.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이후에 이제 또 나와서 지금 4선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웅래 의원 좀 지방과 그 개인 표가 있어서 네. 이곳을 이제 굳건하게 지켜왔던 곳인데 노웅래 의원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좀 해볼 만하다 네, 기회다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전 노웅래 의원이 했던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관리를 해온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네. 이어받아서 지켜야 된다라고 보면서 뜨거워지는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 기자 얘기했지만 노웅래 의원은 어찌됐든 지역 기반이 탄탄하잖아요. 네네. 지금 물론 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 아마 공천을 받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기소된 상태니까. 네. 그렇다면은 어떤 그 민주당은 뭐 그 후 다른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 거고 그걸 노려서 국민의힘도 이제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데 노웅래 의원이 저런 상황이라고 해서 약간 어떤 비중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인물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힘 입장에서는. 그쵸. 예. 충분히 저 지역 기반을 좀 이렇게 뒤집어 엎을 만한 네. 그런 비중이 있고 중량감이 있고 아니면은 역량이 아니 신선함 그런 네. 거라도 있어야지 어떤 그 비중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지 아마 저 노웅래 의원이 닦아놓은 어떤 지역구 기반 네. 그거를 좀 파헤치면서 거기서 뭔가 승기를 잡는다든지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지역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서울 광진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지역구인데요. 고민정 의원이 현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구 광진을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광진을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당 계열 정당이 9번에 걸쳐서 네. 연이어 당선된 36년 동안. 36년 동안 유일한 서울 지역구라고 하고요. 네. 이 지역은 이제 1988년 13대, 1992년 14대까지는 성동병이었는데 네. 15대 때부터 광진을 선거구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거물급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했으나 당시에 이제 열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고민정 의원에게 네. 2.55% 차이로 패배했고요. 근데 이게 그전 총선들에 비하면은 격차를 상당히 좁혀놓은. 좁힌 거였긴 했습니다. 인물표를 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에 꼭 가져오겠다고 다짐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떤 후보를 내세울 거라고 보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지금 오신환 전 의원 관악을에서 19대 20대 때 당선됐던 네. 의원인데요. 예, 이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으로 맞아요.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을 했고요. 네. 그 뒤에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을 해서 8월 말에 선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광진을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 의원 외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지역을 돌아다니시는 분은 없다고 하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친문인 고민정 네. 현역인 의원이 당연히 뭐 재선에 도전할 도전할 걸로 것이다. 예상이 예. 되고 그 외에 김상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예, 이분이 지난 총선 때도 도전을 하셨었는데 예, 이번에도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센터장께서는 이 광진을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제가 이거 이번에 찾아봤어요. 예, 예. 광진은 주말에 조 기자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 민주당 쪽 인사들이 계속 당선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최근에 좀 전에 그 투표율 말씀, 네. 그러니까 득표율 말씀하셨는데 격차가 좀 좁혀졌다. 좁혀지고 있죠. 예, 좁혀지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 이 총선은 물론 바람이죠. 근데 그 무수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의 같은 당 성향의 그 네. 인사들이 계속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 그거보다 고민정 의원이 공천을 받을 것인가? 그거 약간 그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야당 쪽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어찌됐든 고민정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그쵸. 의원이잖아요. 예. 네네. 친문 의원이고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그 네. 투표 때도 보면은 본인 이제 부결표 네. 던졌다고 아니 공식 회의석상에서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누가 믿어주겠냐 개딸들 겨냥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고민정 의원이 만약에 공천을 받으면 뭐 누가 받는지 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고민정 의원이 받든 아니면 고민정 의원이 정말 이 개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은 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다. 그래서 다른 인사가 받는다. 네. 오히려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 예, 고민정 의원이 받으면 오히려 더 될 수도 있다는 네. 생각도 들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갔을 때 병원에서 이제 계속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지금은 네. 뭐 모든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다 아는 비명계 네. 의원들 말고는 다 옆에 자주 가고 뭐 발언도 하고 뭐 그리고 유세도 지금 나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뭐 그 이후에 지금 영장 기각 이후에는 뭐 사실 지도부도 지금 완전히 친명 단일 체제로 지금 바뀌었고 어떤 분들은 이재명의 개인 완전 사당처럼 돼가고 있다 네. 이런 비판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강하게 거스르는 아니야 강하게 비판하는 몇몇 비명 의원들 말고는 사실 다 지금 어떤 당의 원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의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더 큰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종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1번지라고 네. 불렸던 거는 청와대도 있고 종로가 이제 옛 서울에서는 이제 중심지였던 네. 까닭이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 다 이곳에서 한 번씩 했던 적이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 아직 이제 그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 기존 선거제와 인구 기준으로 따져봤는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종로와 중구가 합치면 합쳐져야 된다. 지금 기준상으로는 예. 나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종로와 중구가 둘 다 숫자가 줄면서 중구가 원래 성동구에 붙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면서 종로랑 중구를 붙이면은 네. 두 개가 이제 한 지역구로서 인구 기준을 충족을 한다고 이제 분석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곳이 합쳐지면은 훨씬 더 큰 정치 1번지가 되지 않겠느냐. 비록 청와대가 대통령실로 바뀌면서 용산으로 옮겨갔지만 네. 여전히 그런 상징성이 있는 중요도가 지역구 있는. 네. 일 거다라는 거랑 이제 항상 좀 그 여야 정당이 치열하게 맞붙는 곳이기 때문에 예. 역시 뭐 이번에도 관심 받는 지역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종로는 늘 거물급 인사들이 나왔던 곳이잖아요. 네.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보니까 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도 나와 있고 거물급 인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나올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사실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그 현역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히 이제 다시 재출마하겠다고 하시고 있고, 예. 그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사위인 곽상원 네. 지역위원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3주 전에 지역에 사무실을 내고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본인들이 좀 의사가 있거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종로는 상징적인 지역이고 여야가 총선에서 맞붙었을 때 뭔가 판세나 바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이곳에 깃발을 들어줘야 네. 되는 거 아니냐. 핫한 인물이니까. 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은 연고상으로는 압구정, 강남 갑인가요? 강남 갑인가 이제 그쪽에가 네. 사실 맞기는 한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예.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또 이광재 지금 국회 사무총장으로 계시거든요. 네네네. 이분께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뭐 의사를 밝혔다거나 그런 건 활동을 하고 아니고. 있거나 이런 예. 건 아니고요.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이제 전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험진 영등포 같은 데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로에 나올 확률도 점치고는 있는 건가요? 정치계에서는, 국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약간 호사가들이 예, 아직 예. 뭐 그림을 그리는 정도인 것 같고, 실제로 지도부에서 어디를 진지하게 네. 고려하고 있다거나 어디가 낫겠다 이런 네. 계산을 들은 뭐 바는 아직 출마설 없습니다. 이런 것도 들은 건 없어요. 출마설도 사실 아직은 아니 방송 보시는 분들 딱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예. 저기 그 여야가 이제 이 격전지를 뽑아 이렇게 좀 추천을 해줬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개를 저희가 흥미로운데 몇 군데 지금 오늘 이렇게 그 기사에서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사진만 봐도 종로는 진짜 화려하네요. 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아까 전에도 여기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 하셨는데 예, 뭐 여야 후보들 이런 사람들이 종로에 나오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되겠다. 정치 1번지에서 생각하시는 판세 있으실까요? 저기 구독. 재미로만 놓고 보면 네. 방금 조 기자가 얘기했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일로 나오고 네. 한동훈 네네. 장관이 붙으면 오, 진짜 진짜 재밌겠는데요? 빅매치죠, 예. 빅매치. 네. 예. 뭐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진짜 호사가들이 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고는 하는데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여야가 너무 상징적인 두 인물이? 인물이어서 예. 누가 하나 패배하면은 타격이 너무 크죠. 예, 타격이 너무 맞아요. 크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역인 최재형 의원하고 지금 곽상원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사실 최재형 의원은 이제 감사원장 하시면서 이제 그 어떤 이 정권의 어떤 비판을 하고 네.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제 좀 표 차이도 있게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재보선에서.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행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뭐 화제에 오르고 아무래도 초선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들에 비해서 지금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나 아니면 곽상원 위원장이나 조금 비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험난한 저런 중량감 있는 인물들을 제치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 지금 어느 분이 돼도 뭐 재미있는 빅매치인 건 맞는 거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부겸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서 이 종로에 한번 나오신 것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다. 왜요? 어찌됐든 당내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어떤 지지층 예. 사실 이번에 그래서 막 비대위원장을 맡는 거 아니냐 만약에 영장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뭐 저런 분이 나와 공천을 받으셔도 네.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겠다. 아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매치는 사실 양쪽 어느 쪽도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끝으로 경기권 격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승부의 시작, 경기 고양 갑입니다. 인물이 참 많은데요. 이 지역구 어떤 곳인가요? 경기 고양갑은 예. 유시민 전 의원이
16대 17대 때 재선을 했던 지역구고요. 예. 그리고 18대 때는 한나라당 송병구 의원이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심상정 의원이 하고 있는 3선을 하고 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쉬운 지역구는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지금 지역구가 가불병정 네 곳인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과반을 하기 위해서는 고향에서 뭐 2석 정도는 당연히 이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고향병이 좀 보수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향갑이 아무래도 이제 심상정 의원이 있다 보니까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 고양갑. 여기 보면은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 고양갑에 출사표를 던질 인물은 어떤 분들이 있을 거라 보시는 거예요? 일단 현역인 심상정 의원이 아마 또 도전을 재선을 하실 하시지 거고요. 않을까, 예. 재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권순영 당협위원장, 네. 이분이 지금 고양갑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심상정 의원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매치의 어떤 구도를 생각했을 때 네. 원희룡 센 사람. 네. 국토부 장관,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향은 신도시고 부동산 네. 정책이 그쵸, 중요한 예. 곳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호출이 되고는 있지만 네. 뭐 당연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거나 네.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거나 뭐 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문명순 지역위원장이 지역구에 계시고 이재준 전 고양시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평론가이시죠.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소장 네.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지역에서 네. 출마 의사를 밝히고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 문제가 있는 김포까지도 이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서 중요한 지역구라고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고향이 이제 신도시잖아요. 네. 신도시 이제 북부에는 이제 고향, 남쪽에는 분당인데 신도시들 보면은 대체적인 흐름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 여야가 좀 엇갈려.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 쪽 유권자들이 좀 일관되게 좀 표를 던지는 경향이 좀 있었고 예. 고향은 또 중간에 약간 뭐 지역구에 따라서 이 고향 전체로 봤을 때는 지역구에 좀 다르긴 하지만은 심상정 의원이 어찌됐든 계속 그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게 3선 이상 정도 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사람으로 그냥 계속 그렇죠. 미어도 다시 한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역시 이 구간이 명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인물이나 거의 대적할 만한 비중 있는 인물이 오거나 상대방으로 아니면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거나 상대 쪽에 유리한 그러지 않고서는 한 3선 이상급 되면 그냥 어느 정도 좀 물론 약간의 지금도 보면은 표 차이가 좀 줄고 있긴 하지만 예. 그런 흐름에 좀 덜 타는 거 아닌가. 네. 특히나 여야의 약간 지금 정치 상황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여야에 다 모두 환멸을 느끼고 있는 혐오하고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미어도 또 정의당 한번 뭐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심상정 의원 벌써 5선이나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 지역 많잖아요. 저희 뭐 민주당에 보면은 안민석 의원도 오산에서 5선이에요. 네. 그렇게 맨날 사고치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설화도 많이 빚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5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지역구 기반이 탄탄한. 예. 그렇다면은 아까 조 기자 얘기한 대로 만약에 국힘이라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좀 고민할 수 있죠. 네. 예. 그 장차관 차출설 뭐 이렇게 비중 있는 어떤 그런 그 후보를 내세우는 것도 하나의 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총선 격전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짚은 이 네 곳은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당장 내일 열리는 정말 빅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선거 어떤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자, 지난 토요일 마감한 사전투표 투표율이 무려 22.64%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역대 지선과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었다고 합니다. 여야 모두 이 숫자를 놓고 우리한테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온라인 여론을 담당을 하니까 네. 그 업무 저도 뭐 일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기사 댓글 같은 거 잘 보고 하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서로가 자기한테 지금 유리하다.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제논의 물대기라고. 네. 보면은 여당은 이제 보수층이 결집을 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야당 쪽에서는 이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그만큼 여론이 뜨겁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 투표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있고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지지든 정치 참여든 그런 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죠. 네. 그런 면에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건 그 사전 투표에 대한. 조금 젊은 분들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민주당 쪽의 지지층이 좀 두텁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쪽 좀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본투표 때는 아무래도 좀 연령이 네. 왜냐면 있으신 쉬는 날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투표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보수 쪽 그 국힘 여당 정부를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냥 본투표까지 봐서 네.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는 뭐 지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고 총선도 아니고 그냥 구청장, 지자체장을 그렇습니다. 뽑는 예, 작은 예. 선거지만 총선 모의고사격으로 이제 다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와서 유세를 돕더라고요, 진교훈 후보. 네. 이제 그 여야 모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분위기인데 국회 출입 기자시잖아요. 현재 뭐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같은 게 있나요? 전망이라던가. 국회에서는 아무튼 이번 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에 미칠 여파에 네.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결국 뭐 여당이 이기느냐 야당이 이기느냐겠지만 이기고 지는 것도 이제 어느 차이냐 어느 정도 차이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예. 만약에 여당이 5% 이내로 네. 지거나 지면은 네. 이재명 지도부에도 타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재명 지도부 야당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지도부에도 타격을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네. 이제 강서구 자체가 원래 민주당. 민주당 좀 그렇고 이제 지지율로 봤을 때는 15% 정도 뭐 내외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좁혀진 거면은 그 지금 민심이 여당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반대로 만약에 여당이 두 자릿수로 지면 네. 또 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일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의 좀 소수파인 비윤계의 목소리가 네. 커지고 그러면서 뭔가 당 혁신의 내에. 네. 혁신 요구라든지 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것 네. 같다. 네. 네. 그럼 그러면 만약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진다면 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뭐 비대위가 꾸려진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나요? 당 내에서는 네. 안팎에서 안팎에서는 비대위 이야기까지는 잘 안 하는 것 아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제 사실 뭐 구청장 하나의 네, 그쵸. 의석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진다고 해서 뭐 사퇴할 정도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런 요구가 나중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게 주류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국민의힘한테는 험지였던 곳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 지선 때 김태우 구청장은 어떻게 이긴 건가요? 그때는 이제 그 대통령 대선을 이기면서 네. 이 바로 2개월여 있다가 치러진 그쵸. 선거라서 예, 그 여파가. 서울 지역에 많은 바람이 좀 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 기억에 한 자릿수 5% 이내로 아마 간신히 이겼던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긴 곳이고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곳이 5대 험지라고 네.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서울에서. 5대 험지면은 험지. 또 어디가 있나요? 아까 말한 광진. 광진은 아니고요. 네. 금관구라고 네. 금천 관악? 관악구로 어. 그리고 강서 네. 강북
이렇게 5개 지역구가 오대 험지. 뽑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5대 험지에서 열리는 내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고요. 자, 끝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여당의 국정 안정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첨예하게 맞붙을 이번 총선, 승패를 가를 변수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변수까지는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 야당인 거예요. 야당 그중에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게 가장 그러니까 선거의 키포인트가 여쪽에 있지 않고 야쪽에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나 야당이 어떻게 풀어갈지 그거를 헤쳐나갈지에 따라서 저는 뭐 판세가 확연하게 좀 흔들릴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영장 기각 최근에 어떤 그런 상황을 그 뭐 뒷받침하고 지도 체제가 어떤 측면 체제로 완전히 바뀌고 그거에 등에 업고서 일방적인 어떤 공천 소위 말하는 어떤 비명계 뭐 공천 학살 뭐 이런 게 자행이 된다면 그냥 여권에서는 오히려 그 잘 지켜보면서 전략을 짜도 그 좀 승기를 잡지 않을까? 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선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저도 선배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결국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끌어안을 수도 있고 네. 학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과정에서 좀 순탄히 밖에 이제 잡음이 드러나지 않는 식으로 네. 정리를 한다면은 네. 또 그게 아무튼 당이 단일 대우를 이루는 그림이 나오면서 좀 나을 거고요. 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아무튼 이제 용산과 뭔가 물밑 조율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파열음이 나거나 하면은 악영향이 있을 거고 그것도 이제 뭔가 잘 정리하고 또 플러스 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비윤계와의 어떤 갈등이 잘 뭔가 정리가 되면서 공천을 하면은 서로가 좀 더 그 총선 과정에서 네.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선배는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정적. 네, 앞으로도 정치권 이야기 네. 이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네, 네, 네. 자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돌아와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논란과 부산 지역 총선 판세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 이야기 인사뷰입니다. 정치권 현안 중에 국민의힘의 입장이 뭔지 가장 궁금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행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 후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셈법이 복잡해진 부산 총선 판세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듣고자 지도부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장해찬 최고는 이제 국회에서 몇 안 되는 청년 네.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년답게 솔직하게 가감없이 오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중립기원은 좀 보셨어요? 가끔요. 가끔 보셨어요? 자주는 아니고. 어떠셨어요? 유튜브에 이게 알고리즘 추천으로 예.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내밀한 이야기, 방송에서 못하는 편한 이야기를 네.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또 직접 유튜버시잖아요. 그렇죠. 제 네. 유튜브 채널도 있죠. 네, 굉장히 구독자가 많던데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네, 그럼 오늘 말씀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틱 청문회 엑시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지난달 함께 지명된 후보자 3명 중에 김행 후보자만 남은 상황인데요. 자, 장해찬 최고,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청문회장 무단 이탈을 한 건데 1시간 정도 대기를 했기 때문에 무단 이탈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단 이탈이라고 보시나요? 무단 이탈 아니라고 그 보시나요? 무단 이탈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야당이 규정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점이 여야가 아쉬우셨어요? 합의를 통해서 좀 인신공격이나 가짜뉴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 청문회가 됐어야 한다는 아쉬움 늘 남는데 이 상황은 이 상임위 위원장이 보통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잖아요. 네. 근데 공정하게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인숙 의원이 네. 김행 후보자에게 그럴 거면 사퇴하라는 식의 사퇴 종용 발언을 한 게 문제입니다. 네. 이게 사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역사상 거의 최초인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표시하면서 먼저 나갔고 네.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감 표명 등의 해법이 풀릴 때까지 김행 후보자는 12시 반 무렵 국회에서 대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불공정한 발언으로 상임이나 인사청문회 파토를 치게 만든 네. 너무 전문 용어를 쓰죠 제가 깽판을 치게 네. 만든 권인숙 의원과 사과하지 않은 민주당에게 우선 책임이 있었던 것이고 네.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자면 어찌되었건 그 유감 표명을 이끌어내어서 청문회를 재개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김행 후보자 개인에게 이 책임을 물을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 파행 이후에 김행 후보자한테 붙은 별명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몇 개 짚어보자면 김행방 불명 있고 김행 더하기 주랭랑, 김행랑 이런 것도 하나인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주랭량을 쳤다라는 건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도망친 건 아니다. 그 부분이 가짜 뉴스라는 건가요? 이제 항의를 했고 이 정치적 해법이 있을 때까지 대기를 했는데 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정치적으로 않아서. 풀리지 않았던 것이고 무엇보다 자정을 넘어가게 되면 네. 청문회 횟수가 바뀌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특정 정당이 일반적으로 추가 횟수를 열 수가 없거든요. 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청문회 횟수를 추가해야 되는데 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추가 횟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민주당은 청문회가 지금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은 자정 이후에 추가 횟수 합의가 없었으니 네. 청문회는 일단 그날 상황에서 종료가 되었다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 이걸 일방적으로 뭐 행방불명이다 주행랑이다 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고 나아가서는 다수당이 청문회나 국회 일정을 마음대로 운영해도 된다고 하는 좀 면죄부를 주는 셈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정당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 야당과 상의 안 하고 일정 잡고 청문회 횟수 오락가락 그냥 일방적으로 통행시켜버리면 민주당은 이것도 분명히 여당의 폭거다, 다수당의 뭐 소통 부재다라고 비판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다수당이라 해도 좀 지킬 건 지키면서 국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그러면 김행 그 후보자가 입장을 좀 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청문회 횟수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청문회가 종료됐다고 말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하면 권인숙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 국민의힘도 한 발 양보해서 청문회를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여야에게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서 마무리 발언까지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양당의 원내대표단이나 여가위 간사 단위에서 좀 풀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청문회 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잡았거든요. 국민의힘이 반발하니까 권인숙 위원장이 유감 표명하면서 해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 100대 0으로 이길 수는 없거든요. 51대 49로 서로 때로는 약간 손해보는 양보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건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저도 국민의힘도 청문회 재개에 대해서 양보하라고 지도부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협과 좀 해법을 마련하는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청문회 관련돼서 이제 의혹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김행 후보자 관련돼서 큰 의혹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파킹 의혹이 있었습니다. 김행 후보자 이거 그 청문회 전에 이 의혹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을 때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했었는데 청문회에서는 이제 뭐 새로운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얼마나 해소됐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직계 좀비 속에게 주식을 위탁하면 안 되고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깝지만 법에서 뭐 제재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김행 후보자가 맡았던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서 이걸 뭐 백지 신탁하게 됐을 때 회사가 도산할 수 있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나 근거들을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 이거 했지?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 이런 식이면 해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식 파킹 의혹이 되었든 또는 우리가 이후에 언급할 코인 의혹이 되었든 김행 후보자가 좀 대답하기 곤란한 결정적 한 방을 가져오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후보자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다면 청문회 도중에 이 주식 파킹이나 코인 관련된 뉴스가 이 기사를 장식했겠죠. 하지만 뭐 그 이전에 언론에서 공방 주고받았던 것 이상의 팩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청문회가 파행을 딛고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장을 떠난 것이 주 쟁점이 되지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큰 쟁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코인 관련 의혹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날 이제 청문회를 살펴보면 오전에는 저는 코인쟁이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다가 오후에는 이제 김행 대표 이름으로 코인이 발행되지 않았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대표이사 김행과 개인 김행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관련 코인은 인정한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저번에 지난 5월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라는 발족하셨었잖아요. 그때 이미 김행 후보자의 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였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은 아니어서요. 제가 우리 코인 타짜 김남국 의원과 계속 싸우느라 다른 데는 조금 뭐 이런 정보까지는 제가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장 기자가 지금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버예요? 아니죠. 기자. 동아일보에서 유튜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아일보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장 기자를 유튜버다라고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 안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행 후보자 역시나 그 위키트리라는 회사가 회사 정책으로 뭔가 여러 가지 정보를 내고 기사 소스를 제공하는 구독자들에게 코인을 제공하는 보상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해서 김행 개인이 코인 거래를 했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약간 반박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사원으로서 소속이 된 상태. 그러면 동아일보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잖아요. 동아일보 대표님이 유튜버입니까? 동아일보 대표님이 여기서 진행하면 그분은 유튜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건 또 어떻게 동아일보 대표가 대표 자격으로 동아일보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동아일보의 법인 대표가 개인이 유튜버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재용 회장이 유튜버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뭐 당 내부 의견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보시니까 네. 뭐 이런 당의 입장을 발표할 때도 계속해서 컨펌해주시고 이런 의견 조율 과정이 있나요? 근데 컨펌이라는 단어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의견 교환을 하죠. 저희 최고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고 주요 이슈가 있을 때 뭐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못할 때 의견 교환을 하거나 하는 이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에서 이런 상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내에서 이렇게 상임위별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가 별도로 또 의견 교환을 하고 원내 지도부에 합의된 사안을 최고위와
이 공감하고 교류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네. 뭐 제가 이야기한 권인숙 위원장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과 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낸 입장이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고께서는 뭐라고 입장을 좀 근데 저도 계속 말한 것처럼 네. 권인숙 먼저 의원의 사과해야 먼저다. 된다. 다만 예.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이 청문회를 좀 아름답게 마무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권인숙 위원장이 사과를 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청문회 재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가 좀 양보해서 받아들여서 청문회 마무리 절차까지는 다시 김행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네. 것을 제 개인 의견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여당 내부에서도 김행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본보를 비롯해서 이제 조선일보 같은 보수 논객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를 손절할 때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얘기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될 네. 수 있죠. 그리고 뭐 이 나오지 않은 질문에는 제가 무슨 어제 라디오에서 실드를 쳐줬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국회 의사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네네네. 것이지 제가 김행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실드를 쳐줬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예. 인사청문 보고서가 송부되는 절차가 끝나면 네.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저희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때로는 소수 의견도 내고 네. 뭐 다양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지금 아직 이 청문회 보고서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여야의 입장인 것 같아요. 여당은 뭐 청문회 종료되었다고 합니다만 네. 저는 지속적으로 사실상 그래도 종료된 게 우리가 아니다. 이 청문회 절차에 대해서는 마무리 말씀을 하도록 지금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주자라고 나름대로 협상을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사과 선행 이후에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검증할 게 더 남았다면 그 검증 무대를 마련하는 데는 여당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민주당은 김행 후보자 안 된다는 입장, 네. 국민의힘은 청문회 끝났으니까 임명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사과하면 청문회 다시 열어서 네.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 계속 또 검증하고 정책에 대한 질의도 하자는 게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 동의할 만한 합리적 중재안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중재안을 좀 찾아가자라는 게 제가 정치 신인으로서 국회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유인촌 장관도 임명을 했지만 뭐 18번째로 국회에서 넘어가지 않은데 그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한 거였잖아요. 그런 비판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행 후보자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30명 정도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네. 했잖아요. 좀 잘못된 전례가 세워진 것 같고요. 네. 뭐 그 30명의 기록을 넘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보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어떤 부적격 의견을 다는 것 이외에 아예 네. 동의도 안 해주는 빈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렇죠. 뭐 법적인 결격 사유라던가 도덕적으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이었나요? 누구 한 분은 뭐 이 젊은 시절에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둑 혼인 신고를 했다.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 네. 그 정도의 사유는 나와야 우리가 청문 보고서 채택 동의를 못 해주겠다는 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건 다 쟁점이지 뭔가 명확하게 법적 도덕적 책임이 규정된 게 아닌데 예. 그렇다면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기재하는 것 정도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네. 아예 이거 못하겠다고 판을 엎어버리는 게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만 양쪽의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적 관행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김남국 의원 때도 그렇고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네.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김행 후보자를 품고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뭐 당장 내일 있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나 아니면 내년 총선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저는 뭐 이 김행 후보자 한 명 때문에 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 이슈가 중요하고 예. 총선 아직 시간이 남아서 이게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코인도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투자한 여야 의원들 10명 정도 목록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꽤 있었어요. 또 민주당에서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네. 거래 액수나 거래 시기가 결국 살펴보니 문제가 안 됐고 예. 적어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김행 후보자가 개인 명의로 코인을 거래하거나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은 내역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나온다면 김남국 의원과 비슷한 사례라면 당연히 저부터 문제 제기를 할 텐데
회사의 정책으로 코인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과 개인이 국회나 공적 시간에 수백 차례 거래를 하면서 100억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니까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 김행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총선을 앞두고 저희 정부와 여당이 좀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네. 강한 정당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와 이야기해보면 진짜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만 뭐 하나 진행할 수 있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절박하게 약자의 측면에서 네.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강한 이야기를, 열일하고 목소리를, 있다 네. 하는 좀 호소, 절박한 모습. 네. 우리가 약자다는 것을 국민들께 더 많이 어필해야 된다. 자꾸 우리가 정권은 잡고 있지만 결코 예. 강자의 입장이 아닌데 좀 너무 강해 보이는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해찬 최고를 모셨으니까 개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괜찮으시죠? 네네. 네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출마하시죠? 뭐 아무래도 출마 권유가 많기 때문에요. 네. 제가 아직 공식적인 선언은 안 했는데 네. 그 부분도 뭐 비중 있게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지역구를 보고 계신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험지여도 당이 필요로 하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마음껏 나갈 수 있다면 어디 좀 나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깊기 네, 때문에 부산 출마를 우선적으로 네네.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뭐 동아일보 오늘 이 중립기업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당에서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KBS나 MBC, YTN, CBS 같은 곳에 그 누구보다 많이 출연하면서 네.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송국들이 저한테는 일상의 험지거든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안 나가잖아요. 예. 방송 인터뷰도 거의 안 하고 그래도 거기도 나름 출연을 많이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뭔가 방송 나가서 괜히 책 잡힐까봐 회피하는 그런 웰빙 분위기가 국민의힘에 아직 남아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뭐 네. 우리 김병민 최고도 있습니다만 방송 현장의 험지에 많이 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저도 뭐 험지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데 이견을 제기할 국민의힘 당원이나 네. 의원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내년 총선에 있어서도 험지에 보내도 잘할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근데 것 저는 같네요. 어딜 나가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특정 지역을 선택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당 지도부에서 네. 뭐 출신 지역과 여러 가지 전략적 안배를 통해서 네. 결론을 내려주면 네. 지도부의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도부에서 나한테 여기로 나가라고 할 것 같다라고 필 오는 지역구 같은 거 좀 있으세요? 근데 이미 뭐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네.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PK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방송 출연 많이 하면서 예. 좀 국민들이 알아봐 주시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보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하는 것 또한 또 지도부이자 방송 출연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고 의무라서 그런 관점에서 두루두루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고 네. 제가 먼저 어딜 나가겠다 뭐 어디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에서만 3선을 한 하태경 의원이 서울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지역구도 이제 당이 정해주는 대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당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아무래도 영남에서 오랜 국회의원 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매번 총선 때마다 이번에는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영호 전 의장이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네. 이유가 자발적 헌신이 아니라 당 공관위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서 네. 선거 한 2주에서 3주 앞두고 이 바꾸라고 영남 지역들을 네. 갑자기 수도권으로 보내니까 준비가 전혀 그렇죠. 안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하태경 의원의 결단은 제가 높이 사는 이유가 본인의 어쨌든 자발적 선택이 가장 컸고요. 선거를 어느 정도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수도권에 있다. 가서도 충분히 준비할 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하태경 의원이 보여준 결단 같은 것들이 네. 제2, 제3의 물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험지 출마 마중물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될 테고 뭐 어떤 이야기 좀 들으셨어요? 이거 이후에? 뭐 하태경 의원이랑 개인적인 통화도 했는데요. 네. 본인의 결단이 상당히 네. 좀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에 네. 대해서 또 예전부터 사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좀 지역구에 혼란을 줄까봐 사실 티를 안 냈다 이런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도부로서도 높게 평가하고 네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십자가를 져 주셨기 그쵸, 때문에 예.
물론 모든 중진들이 다 지역구 떠나서 수도권 가야 된다 이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역마다 상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다만 3선, 4선, 5선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길 가는데 얼굴도 못 알아보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좀 인지도 낮고 존재감이 상당히 낮은 분들은 네. 수도권으로 옮기든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든 네. 하태경 의원의 결단이 그분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될 것 같고 네. 작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좀 친하세요? 그래도 자주 소통하고 같은 교류를 하죠. 부산. 네, 그렇기도 네. 하고 또 성도 우리 다 장씨고. 아, 맞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 사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주역이라고 모두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선 후퇴설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SNS에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이런 의미심장한 글도 올렸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이기 위한 뭐 이게 약간 포석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일단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부터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 네. 너무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선으로 후퇴했잖아요. 네. 그 자체가 정권을 만든 공신 입장 그리고 뭐 언론에서 말하는 핵심 관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네. 뒤로 물러나서 과방위원장 역할 잘 수행하면서 네. 이 다른 의원들을 서포트하는 데 집중했다는 걸 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총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또 오늘 다른 인터뷰 등에서도 많이 봤는데 지금 개별 의원 한 명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선택할 거야 막 압박하고 추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태경 의원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한 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띄워드리고 이분들이 그리고 수도권에 와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수도권 민주당 현역을 이길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맞추는 긍정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확립된다면 네. 장제원 의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남, 뭐 부산과 대구, 경북 등지에 있는 다른 많은 의원들도 당을 위해서 또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각자의 고민들을 할 테니까요. 네. 이제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고께서는 방송 험지에 출연하는 그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의 청년이시잖아요. 그럼요. 나서는. 네, 네. 그러면은 반대로 민주당에서 본인과 같은 행보를 걷고 있어서 좀 눈길이 간다 하는. 근데 저 정치인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원외이긴 하지만 네. 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을 제가 네. 오래전부터 굉장히 높게 평가해 어떤 왔는데요. 부분에서?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 총선에서도 이인영 전 장관 등에게 이제 86세대 그만할 때 됐다라는 용기 있는 일성을 내뱉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이 네.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전에 네. 86들 이제 집에 가라는 게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될 것 같아요. 그 세대 이야기를 교체. 네, 민주당에서 먼저 용기 있게 해준 이동학 전 최고위원을 응원하고 네.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이제 장예찬 최고께서는 윤석열 1호 청년 참모시니까 윤 대통령한테 영상 편지 하나 어떠실까요? 영상 편지요, 네. 갑자기. 네. 저기 예쁘게 저희가 CG도 만들었거든요. 네, 뭐 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보고 말씀하시면 된다. 경제와 민생이라는데 모두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일정을 가장 많이 하는 대통령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되는 일정도 상당히 많은데 네. 더 많이 민생의 현장으로 나가시고 경제와 관련된 일정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여당도 이 국정 운영을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야죠. 혹시 뭐 정치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요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이런 게 근데 있으실까요? 우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국정 운영에 좀 더 중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네, 여당이 여당이. 카운터파트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언제든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의 만남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자꾸 영수회담 이런 구시대적인 예. 언어를 쓰는 게 좀 유감스럽고 하루빨리 양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민생을 위해서 협치할 건 협치하자 하는 분위기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장예찬 최고께서 대통령의 사랑, 국민의 사랑 독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네, 뭐 재밌었어요. 네, 진- 진행 잘하시네요, 정말. 네, 진행자로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로요. 네. 앞으로도 자주 나와서 정치 이야기 시원하게 아유, 불러주시면 또 자주 네, 나오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3부 여의도시 여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가? 금단 말 조심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직접 운전하고 싶다. 대리. 오, 좀 많이 막히네. 한 시간 걸려. 연휴 첫날 아니야? 목동. 연휴 첫날 아니야? 연휴 맞지? 나도 상암동에 왔는데 50분 걸려. 상암동. 많이 왔어. 연대 앞에 줄 서 있다. 장하영 위원님과 방송하는 건 제 일생일 때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이 너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눈치챘어요? 장하영 기자는 오늘 초록 입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치, 죄송합니다. 정치권 화제가 여의도시 낚시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현안 낚시꾼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어떤 대물 화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짚어보고 월척 화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중립기어 3부 정치 토크쇼 여의도시 어부 팔딱팔딱 살아있는 시사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사 프로그램 업계에서 꼽히는 강태공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박지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봤어. 오늘도 예. 재밌는 현안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추석이었는데. 저는 중립기어 보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중립기어에 영어. 아니 중립기어에 화제의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예. 그분들이 무슨 얘기 하시나 좀 눈여겨봤어요.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저는 봤습니다. 그거 봤습니다. 뭐요? 땅 보러 갑시다인가? 그. 딱 물어가요. 네네, 땅 보러 가요. 재밌는 거 더 많이 찍었는데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방송보다는 집에서 좀 쉬었고요. 네. 고향 좀 다녀오고 아. 명절 그렇게 네. 보냈습니다. 진짜 명절을 이 보내셨네요. 어제까지 네. 연휴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죠. 예. 저도 어제 현실 아침 복귀가- 방송 안 하셨어요? 하긴 뭐 조금 하긴 했는데 네. 아주 연휴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구 연휴 다녀오신 첫날 거예요? 예 대구 다녀왔습니다. 차 엄청 막히지 않았나요? 기차 타고 와서 아. 크게 뭐 막히진 않았는데 대구의 민심을 탁 듣고 왔습니다. 오. 이재명 구속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듣고만 왔어요. 저 들어본 바로 인하면은 대구에 가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현수막이 막 쫙 붙어 있고 그렇다고. 제가 갔던 동네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네. 추석날 제가 그걸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1 대선 못지않게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6, 7일 이루어진 사전 투표율이 무려 22.64%, 역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통틀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총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고 지자체장 뽑는 선거인데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관여되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네. 관여되어 있고 김기현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다 관여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지는 쪽은 리더십과 지도체제에 상당히 타격이 그런 거 받을 테니까 여기 선거에 지금 결사적으로 양당이 그냥 완전히 총력전 펼치고 있어요. 물량 공세 대규모로 하고 있고요. 네. 막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진 의원들 다 투입했고요. 의원들 동별로 다 배치했고요. 하남시, 네. 춘천시 시의원, 구의원들도 다 그 강서구에 음식점 가가지고 인증샷 찍고 선거운동 이렇게 부의하고 지금 아주 총력전입니다. 판이 커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강서구청장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 하나예요. 지자체죠. 네. 그렇지만 판을 처음으로 크게 만든 쪽은 대통령하고 여당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의도치는 않았는데 예. 대통령의 김태우 이제 전 구청장 특별 사면, 사면. 그리고 복권한 다음에 예. 결국 무공천 하기로 해놓고 다시 공천 줬던 부분. 네. 거기에다가 중진들 다 등장했죠. 그쵸. 나경원, 안철수 의원까지 등장을 네.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판을 민주당 키웠다. 입장에서도 예. 이 판 그대로 보긴 어렵다. 결국은 그냥 구청장 선거가 될 게 판이 매우 커져가지고 이게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지금 전쟁터가 된 것 네.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졌다.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그만둬야 돼요, 당대표. 네. 근데 사실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상황상. 그렇죠, 예. 네.
자, 그 22.64%의 사전 투표율 굉장히 높은데요. 두 당 모두 우리 당에 유리한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유리할까요? 그 이거는 사실은 사전 투표율이 이제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점점점 높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네.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고 낮음이 최근에 와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이번 선거의 기점에서는 사실은 투표율이 높는 게 야당한테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종 투표율도 뭐 이렇게 된다면 뭐 그 40%가 40%는 중요하다면서요. 넘어갈 거다 내집 이렇게 넘버. 예측을 예. 하더라고요. 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22.64하고 이게 뭐 최대로 많은 양입니다. 이거보다 적지는 않을 거예요. 본투표. 또 본투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시간도 또 더 많이 있고 그렇다면 이거보다 좀 더 나온다면 40%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재보궐선거 중에는 가장 높은 투표율이거든요. 내기합시다. 40% 넘는다? 전 넘는다고 봅니다. 40%못 넘는다. 전 넘는다고 진짜 못 봅니다. 넘는다고 못 생각하세요? 넘어요. 내일 휴무도 아니고. 휴무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서울 전 지역에만 투표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강서구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전 넘는다고 봅니다. 넘어요? 네. 뭐 내기할래요? 우리 장하영 기자님과 같이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그거 합시다. 와. 예. 맛있는 거. 40% 예. 안 넘는다. 안 넘어요. 넘는다. 예, 전 네. 40 넘는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분노, 네. 화가 났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어? 으아! 화가 난다. 이거고 민주당 지지층은 아 정말 윤석열 심판해야 돼. 이런 게 정권 투표장으로 심판론. 이끌어왔고 또한 조직표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여기 3개 지역구에 다 의원들이거든요. 예. 조직이 막강해요. 조직동원 많이 했고요.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구의원, 시의원은 또 이게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맞아요. 그분들이 또 조직동원했다. 그래서 분노와 조직표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전투표가 높아졌다. 네. 그러나 결국 본투표는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시고요. 본투표도 높을 것 같고요. 것이다. 네. 조직 동원도 했고 결국은 이 높은 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 부분인데 각자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네. 우리 당한테 유리하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권 중간에 하는 선거인 만큼 네. 심판론의 가능성이 높아 아, 보이거든요. 왜 민주당 편 들어요? 편드는 거 아닙니다. 편 들었잖아요,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오히려 투표율이 낮은 게 예. 국민의힘한테 조금 더 유리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전 편들 이유도 없고 만약에 결론적으로 투표율이 매우 낮다. 22.64 사전 나왔는데 본투표가 한 30대 초반 중반이다. 그러면 그때도 국민의힘 유리하다고 좀 봅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상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판을 점점 키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김태우 후보자 지원 사격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자, 여당 이 전략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갈리고 있잖아요. 이게 여당 총선 전략인 김기현표 빅텐트 일환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은 내년 총선에서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실효를 거둘 전략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패배할 걸 알고 그냥 탓할 상대를 더 늘리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후자 쪽이에요. 후자 쪽. 김기현 대표가 네. 아니 내가 처음에 공천 뭐 하자고 그랬나? 네. 그리고 이거 나 혼자 치른 선거인가? 아니 나경원, 안철수, 정진석 비대, 정우택 이거 국민의힘에 중진 의원들 다 투입했잖아. 그런데도 졌어. 왜 내 책임이야? 네. 내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나 당대표 그만두라고 하지 마. 네. 그러기 책임 위해서 분산을 위해서. 총력 체제로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번 재보궐선거를 이제 꾸리는 거는 사실은 선거를 지휘하는 거는 뭐 지도부가 맞을 겁니다. 김태우 후보 본인하고 지도부가 맞긴 한데 구체적인 어떤 그 유세나 이런 거는 지도부가 네. 하지만 뭔가 이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저는 지도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예요 그럼? 알수 이 사람을 음모론 그거 아니고 왜냐하면 정말 그냥 좀 음모론. 선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예.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선거를 주로 하던 정당에서 한다 그러면 네. 이렇게 중진을 동원시켰을까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오니까 간 거라고 좀 보이고 네. 민주당은 전략적인 부분이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나경원, 안철수, 정진석 뭐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 게 전략적으로 과연 김기현 대표라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투입시켰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과론적으로 장성철 소장님하고 생각이 아니 똑같습니다. 근데 예. 김기현 대표가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네. 하나는 대규모 물량 공세 그렇죠. 투입. 빅텐트. 또 하나는 아니 김태우 후보는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 있어요. 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패착일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패착도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잖아요.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데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구나. 안 찍어. 막 이렇게 갈 네. 수가 있는데 왜 그거를 김기현 당대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느냐. 내가 공천한 거 아니고. 대통령께서 예. 사면복권 공천까지 네. 다 알아서 해주신 거다. 내 책임 아니야. 라는 근데 자기 이제 항변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나가는 건데 당 대표로서는 조금 책임이 그러니까 없는. 최종적인 책임은 있죠. 네. 근데 진짜로 뭐 내가 바지 사장인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무조건 그만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예. 네. 얼마나 공감되는 말 아니 하네요. 제가 김기현 대표 막 비판하면 공감한다 그러고 비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칭찬하면은 막 공감하지 뭐 지금 않는다 칭찬 그러고. 아니었었나요? 이 비판인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식 후유증을 호소해서 재판도 짧게 끝내달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 퇴원해서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면서 진규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식 유튜브에 라이브 발산역 1번 출구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이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걸 제가 네. 봤거든요. 자, 국민의힘은 이걸 놔두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서 지원 유세는 강서 주민과 국민의 속만 뒤집어 놓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심판의 민심을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 진규훈 후보에게는 최대 악재로 남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대표의 지원 유세 도움 되나요? 안 되나요? 전 된다고 봅니다. 별로 도움 그래요? 되지도 않을 거고 도움이 안 안 되지도 되지도 않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지층 결집하는 효과는 있지만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별로 호감도가 높지 않은 중도층은 맞아. 진규훈 후보.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했지. 에이, 나 투표장 안 갈래. 이재명 싫어. 그럴 분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쌤쌤. 네. 저는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크게 이길 수도 있고 또 근소한 차로 이길 네.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안 갔으면 네. 크게 이겼으면 갔잖아. 그래서 크게 이겼다. 네. 또 근소하게 했으면 갔잖아. 네. 그래서 근소하게 했다. 졌다면 이재명 대표가 갔는데도 졌다. 이렇게 결과론적인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뭘 이게 해도- 뭘 해도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네네. 아니었나 싶어서 그래서 저는 좀 퇴원하자마자 그쪽으로 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갈 수 듭니다. 없죠. 그냥 네. 한번 가야죠. 어떻게 그쵸. 뭐 자기가 네, 공천했는데 안 갈 거예요? 그럼요. 가야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도 진규훈 후보 지지 호소했습니다. 전현직 당대표가 모두 나선 건데요. 자, 이걸 놓고도 국힘에서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사법 리스크 사에 한 획을 긴 송 전 대표가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 등장한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횡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비판 합당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가가지고 메시지가 딱 하나더라고요. 윤석열 가만두지 않겠어. 막 계속 이 발언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 화풀이하러 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원 유세라기보단. 네, 송영길 대표 간다고 그래서 네.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저는 제발 좀 부탁인데 좀 재판받거나 수사받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정치인 활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좀 재판에 임해시라. 네. 저는 뭐 일단은 입건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이나 뭐 청구된 바도 없고 기소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사도 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조사를 받거나 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선고를 하고 안 하고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치인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법률적인 책임이 아니라.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본인은 또 억울해라는 측면도 있고 이러니까 네. 뭐 본인 입장에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윤관석 의원은 불었잖아요. 자, 일반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 활동이거든요. 본인이 당대표 내려놓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자인 진규훈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 하려고 나가는 거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고 이번 선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정권 심판론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염치가 없는 행동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겁니다. 내가 나갔을 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안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규훈 후보는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같이 화면이 안 잡히잖아요. 네. 그 전직 당대표면은 막 단상에도 그렇죠. 올리고 예. 같이 유세도 하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근데 진규훈 후보 입장에서는 하라는 거죠. 하긴 하는데
뭐 껴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전직 예. 당대표는 예우를 안 하는 것은 네, 표에 그렇게 도움이 안 좋게 된다라는 평가하지 진교 후보의 않는다. 참- 요게 만약에 이 선거가 뭐 그냥 지방선거였다고 하면 예. 그 말 가능해요. 생활형 이런 어떤 구청장 뽑는 선거라면. 그렇지만 지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할 수 있는 선거라면 송영길 전 대표만큼 더 색깔이 확실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돈봉투 사건으로 같이 캠프에 있었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다 한 명은 다- 구속되고 뭐 수사받는 상황에서 오늘 내일 최종적인 이제 책임이 근데 이 있는 부분은 시작돼가지고. 아직 연결고리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전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라니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인의 정치적 책임. 저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걸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근데 염치가 있어야 된다. 염치 있으려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이잖아요. 당장 선거가. 내일 투표 결과를 놓고 저희가 한번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면 뭐 앞으로 뭐 총선이나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뭐 이게 좀 된다 해가지고 뭐 풍향계 바로미터 얘기하잖아요. 이건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6개월이 남았거든요. 6개월 네. 남았는데 지금부터 바로미터가 돼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건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변곡점이 계속 있을 겁니다. 두세 번 이상 앞으로도. 뭐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발점은 될 것이다. 아 욕을 하고 그러세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뭔가 시작점은 될 수 있고 네. 거기서도 잘해야 돼요. 만약 이긴 쪽이 교만하거나 오만해지면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이거는 교과적인 답변이긴 한데 네네. 그러면 안 좋아질 수 있고 진 쪽이라도 정말 곤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국민의 겸허하게 해초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플러스가 될 될 수 수 있다. 있겠죠. 너무 교과적인 답변을 했나요? 그렇지만 교과적 답변이 맞는 정답이에요. 거예요. 네. 저는 참고서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계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요. 예. 이재명 당대표 체제는 공고해지겠죠. 그렇죠. 비명계의 목소리 잦아들 겁니다. 공천권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전권을 갖고 행사할 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공고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윤석열 대표 체제의 공고화가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윤석열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네. 김기현 당대표는 바지 이제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라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네. 아니 봐봐 지금 당대표가 이렇게 총력 대응했는데도 지금 선거 졌어? 당신 체제로 지금 내년도 총선 칠 수 있겠어? 네. 수도권 민심 봤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에서는 어떻게 그만둘래? 아니면 우리 말 더 잘 들을래? 그렇게 협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예. 그러면은 김기현 당대표가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날 당대표로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이러지 않고 알겠습니다. 더욱더 호흡을 잘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더 강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 여당에서는 오히려 이게 져야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당과 그 용산이 좀 분리돼 있다 그런 이미지를 줘서 총선에 더 유리. 뭐 여야가 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게 앞으로는 더 유리하죠. 왜냐 지금 하태경 의원이 뭐 이렇게 험지 나가겠다 이런 것도 뭐 시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뭔가 공천에서 잘하지 못하면 이 선거 총선 쉽지 않다. 그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제가 뭐 이게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져서 반성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의 뭐 정치권의 관례고 상식적인 판단이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공천권에 대해서 강한 네. 장악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바뀌려면은요. 네. 그래? 김행 장관에 대해서는 그럼 임명 취소. 네. 그리고 내년도에 그럼 검사부 공천 안 해. 용산발 공천 없어. 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각 지역구에서 내도록 해. 네. 이렇게 해줄 거냐. 안 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변하지 않을 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김태우 후보가 승리한다면 그 어떻게 만약에라도 그런 가정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지게 흔들릴 가능성이 흔들릴 매우 가능성. 크죠. 네. 흔들린 게 아니라 정계은 때 해야죠. 이렇게 좋은 판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지면은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당대표 그만두고 정계 은퇴 이렇게 해야죠. 은퇴까지는 아니라도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네. 진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후보 간 격차, 포인트 차, 땅 보러 가요에서 14.5% 포인트 차 예측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네.
저 18% 이준석 대표가 예측했던 대로 네. 18%. 이준석 대표가 막 그러던데요. 본인이 예측한 걸로 미다시 뽑지 말라고. 17.8%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근데 저는 김혜영 장관 후보자 때문에 네. 조금 더 제 예측치보다는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발 의견이 좀 있습니다. 40% 넘고 17.8% 네. 차이. 저는 40%못 넘고 15% 내외. 네. 저희가 그러면 저 다다음 주에- 이기는 사람은 정말 네. 뭐 상장이라도 하나 주세요, 진짜. 네. 저희가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한 진짜 마리. 이거 말고 진짜 물고기 하나 주세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강서구청장 선거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강서 구민들의 선택은 누굴지 중립기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핫한 남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주말에 예술의 전당을 방문해서 런던필 오케스트라도 보고 시민들과 셀카도 찍고 사인도 해주셨어요. 완전 인기 폭발이더라고요. 그 영상 보니까. 두 분은 평소 한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하기에는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활동보다 장관으로서 있으면서 되게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것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데 이렇게 썩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예술의 전당 방문해서 뭐 음악회 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일반 국민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네. 그렇게 좀 반응을 좀 보고 네.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례적인 행보잖아요. 그쵸. 그럼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팬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팬덤이 이제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하던 그런 모습들, 그 모습에 이제 아주 사이다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똑같이 보거든요. 예술의 전당을 글쎄요, 것은. 몰래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이제 가는 거는 주목받는 게 100% 네. 뻔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더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나가도 효과가 있구나. 괜찮겠구나. 네. 또 많은 분들이 막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해달라 하는 거 봤을 때는 조금 더 고무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도 초 VIP들이 가는 석이 네. 있잖아요. 그쵸. 거기는 또 통로도 따로 있고 네. 끝날 때 시작할 때 일반인들이 안 보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로 안 가요. 안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난 어떻게 생각하지? 한번 해. 저는 정치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안 했지만 네. 했나요? 안 했어요. 그 대통령 안 한다고. 그 후보자도 항상 나갑니다. 네. 메디 나오죠. 다음 지도자로. 본인이 원치 않든 지금 정치인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거의. 맞아요. 사실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안 하면 이제 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다른 정치인이 예술의 전당 가면 별 의미 있겠습니까? 네, 이슈 한동훈 장관이 갔기 때문에 저희도 눈에 이렇게 띄지 않을까 이슈로 생각이 듭니다. 다룬 거라고 저도 생각을 예술의 전당 하고요. 사무실 근처라서 가끔씩 네. 가는데 네. 그냥 저는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 장관이 강요의 길과 정치인의 길을 놓고 내심 고민했겠지만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된 만큼 국무총리가 되는 길은 사실상 막혔다. 남은 선택은 정치, 즉 총선에 뛰어드는 길뿐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행보는 선 그었는데 정치인으로 내년 총선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아직은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네.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네. 내년 총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아, 미리 김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막 이준석 네네네. 대표랑 방송하고 왔는데 네. 정의당은 민주당하고 합당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되게 하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예측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저는 가능성 충분하지 않나 오.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4명을 막았다고 하거든요. 권영세, 김기현 그리고 지금 다 보냈어. 원희룡까지 이렇게 네. 막았다. 그런 평가가 있긴 한데 그걸 떠나가지고 어차피 네네. 이준석 대표 지금 정치인보다는 평론을 많이 하는 그쵸. 차원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탄핵 지금 민주당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 맞아요. 할 테면 때문에 해봐라라고 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마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 공직 계속 장관이나 하려면. 하기 어렵다면 결국 해야 되는 건
정치거든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가 있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못 가요. 아, 나왔잖아.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검사. 경력직으로 가려면 임용 과정도 있고 이거 너무 기수가 높아가지고 네.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근데 어려워 검찰총장 다시 시켜가지고 다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낮고 정치를 한다면 이제 지역구가 중요하겠죠. 그쵸. 뭐 강남이나 송파나 네. 좋은 것보다는 그 이준석 대표 완전 험지는 가면 떨어지니까 영등포 가라 이런 얘기. 정청래. 아니 여기서 좀 거기 험지, 이복현이 있잖아요. 또. 네. 좀 험지 쪽, 좀 험지. 험지는 뭐냐면 네. 이 한강 벨트에 있는데 네. 가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곳. 지금 말했던 영등포라든지 네. 마포라든지 네. 뭐 용산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봅니다. 2020년 총선 국민의힘이 어려웠잖아요. 그때 네. 5% 정도 차이로 진 지역을 집어서 가면 네. 인물 경쟁력으로 충분히 아. 승부를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국감 끝나고 만약 그만뒀다 그러면은 에이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그러니까 그만뒀구나 네.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그쵸. 있고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좋은 지역구 나가면은 네. 에이 이거 뭐야 그냥 뺏겨달라고 그냥 좋은 지역구 가져갔네. 또 험지 나가면은 네. 당선 안 되면은 또 한동훈 장관도 정말 뭐해요. 변호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 하시면 네. 하여튼 그래서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변호사하면 되긴 되죠. 네. 돼요? 네. 한 장관님한테 수임하고 제가 싶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국민의 힘으로부터 예.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네. 제가 한동훈 장관을 변호사로 아, 선임하고 선임하겠습니다. 싶으세요? 네. 저도 혹시 문제가 생겨서 법적 문제 생기면 한동훈 장관을 선임하고 싶습니다. 아주 저도 그냥 믿음이 가요.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믿음이 가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인데요. 임명안입니다.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결국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은 이제 극우부터 극좌까지 두루 친하신데 사실 법정에서 만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 뭐 멀리서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재판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변호사 네. 우리 서초동에 이제 좀 물어보면 네. 중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결이 됐으면 네. 만약에 아주 신망받는 네. 대법원장 후보였으면 야 저걸 부결시켜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는 좀 적더라고요. 네. 아마 부결이 됐으면 그런 얘기가 뭐 법원 주위에서 나와야 되고 네. 특히 변호사 사회도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별로 없는 게 사실 놀라웠어요. 부결됐나? 됐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 그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분은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계속 했었고 어떤 부분에서요? 법을 모른다라고 계속 아, 청문회 그쵸. 과정 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대법원장이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기자가 수장인데.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기자를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취재할 줄 몰라요. 그런데 기자를 어떻게 하냐고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 잘 부결시켰다. 그래서 조금 더 신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존경받는 와 정말 저 사람은 네. 대법원장 깜이구나. 네. 대한민국 상권 분립 사회잖아요. 예.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법원장, 네. 기계 있는 대법원장을 원합니다. 네. 어떤 분이 또 오를 지금 거라고? 몇 분이 하마평이 좀 오르고 있긴 한데 네. 완전 처음부터 원전부터 근데 다시 한다고 이번에 하시던데. 하려면 네. 법을 모르는 대법원장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그 법이 이제 아주 특수한 법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민법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관 사회에서 평판. 저 사람 네, 될 누가 만하다. 봐도 될 만하다 하면 깜.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다 해도 예. 그건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법관 사회에서도 뭐 누군데 뭐 떨어지든 말든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또다시 부결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자, 근데 사실 이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여파를 받는 건 시민들입니다. 이제 재판 지연이 안 그래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 안팎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민주당이 이 대표와 돈봉투 관련 사건이 있으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재판을 다 생각을 한 전략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1월에 안철상 민윤숙 대법관 퇴임하면은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저는 이거는 너무 나간 해석이에요. 네. 김선수 이제 대법관이 맞습니다. 뭐 민주당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됐던 분이긴 한데 김선수 대법관 지금 행보를 보면 약간이라도 자기 관계된 일이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나와버립니다. 기피 이런 걸 네. 해버리고 회피 이런 걸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번에 최강우 의원 재판하는 과정에도 자기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빠졌어요. 네, 왜냐면 그쵸. 민변 예. 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너무 멀어요. 안철상, 민윤석
또 나가서 네. 지금 서열 3, 4위가 된 이게 길고 그리고 돈봉투 사건이든 뭐든 지금 사건들이 쟁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안 1심만 끝나요? 한 1년, 예, 2년 걸립니다. 맞아요. 대부분까지 가려면 5년 걸리고 이 양반도 다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논리 비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감하시? 네. 너무 말이 길어요. 없어요. 덧붙일 네. 말이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SNS에다 이렇게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라고 민주당을 겨냥한 건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판사에 대해서 네.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냥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판사는 법과 양심 이걸 갖고 네.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법관의 독립성, 네. 법관의 공정성.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아이 그냥 홍준표 시장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좀 하기로 예전에도 SNS에 그런 글을 잘 썼었거든요. 아시잖아요, 또 홍 시장님. 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대구. 예. 예, 저희 법조 선배이기도 네. 하죠. 제가 네. 변호사니까. 말 조심하세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보고 계셔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유창원 판사가 네. 이렇게 기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면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가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부터 동의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기각한 이유가 오히려 대법원장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법관 내에 사회에서 네. 지금 대법원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별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했다면 그걸 기각을 생각하고 부결을 생각하고 네.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께서는 그걸 또 반대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거래할 게 아니죠. 제가 판사라면 지금 우리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면 네. 기각시키면 민주당이 더 동력을 받을 그쵸, 거 그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해석을 정반대라고 오.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우리 고등학교 선배지만 네. 저는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창훈 부장님한테 진짜 여쭤보고 싶네요. 본인은 그냥 소신에 따라서 네, 하셨다고 소신에 하겠죠. 따라서 예. 하셨- 아니 근데 유창훈 판사가 네.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이 방송 했었거든요. 네. 나갈 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기각될 것 같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랬나요? 대단하십니다. 예측력이. 근데 이거는 뭐 법률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유창원 판사 이제 그 전에 했던 영장 발부 기각 사례를 네. 보면 그냥 별로 그렇죠. 옆에 주위에 네, 정치 상황 성향 이런 거 없이 안 보고 진짜 그냥 딱 하는 거 아닌가. 판단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뿐입니다. 네. 어우 겸손하시기까지 하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오늘의 월척 이슈 이번에는 뽑아볼까요? 내일 선거죠. 내일이죠. 내일 선거죠. D-1에 아유, 다들 네. 동의하시는 거군요. 예, 너무 월척입니다 이거. 네. 네. 저는 이거 두 개 합쳐야 될 것 이거 같아요. 합쳐 이거 네. 세 개 합쳐 저희 세 마리 그러면 합쳐요 세 마리. 오늘도 그 사진 찍고 세 마리 마무리하도록 다 합쳐야 하겠습니다. 돼요. 이거 막 완전히 너무 월척입니다. D-1. 죄송해요. 네, 됐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고른 월척 이슈 D-1이 향후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일 선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 두 분 내기하신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요. 얘기합니다. 네. 예, 밥상이 네, 맛있는 거 부탁드립니다. 구내식당 하시죠 뭐. 네. 63빌딩 좋아요. 뷔페. 동아일보 구내식당. 네. 저희 리뉴얼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신난다. 그러면은 여의도 시어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소장님과 변호사님 다음 주에 더 좋은 낚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립기어도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귀여운 권기범 기자가 중립기어로 인사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